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비과세에 대해서 좀 다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30살인 혜정 씨는 현재 직장인이죠. 언젠가는 은퇴를 할 거예요. 그럼 몇 살쯤에 은퇴를 할 것 같아요? 60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금과 건보료를 죽을 때까지 납입을 해야 된다. 근데 직장인일 때는 세금과 4대 보험을 납입을 하는데, 직장인들은 시간이 지나서 은퇴한 이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금 건보료를 재산과 소득으로 이제 부과가 된다의 개념이에요. 어찌됐든 혜정 씨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먼 미래에 내가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재테크라는 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은퇴한 이후에 재산과 소득으로 잡히는 건 그럼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잖아요.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가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공무원연금 등등등의 기타 소득들이 있겠죠. 당연히 혜정 씨도 시간이 지나면은 내 집 마련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한 그 집이 시간이 지나서 혜정 씨가 은퇴할 때쯤, 지금으로서 이제 30년 뒤인 거잖아요. 매매가액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억. 될 수 있죠.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기타 광역시는 계속 지역개발해서 부동산 값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다만 저기 밑에 있는 시골에 있는 집들은 저도 안 가질 거예요. 왜 여기만 부동산 값이 올라가느냐? 저 밑에 있는 시골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올라와 살 거니까. 그럼 인구 밀집도는 계속 유지가 될 거고 여기만 지역개발이 될 거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 집 마련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매매가는 20억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그럼 차는 얼마짜리 차 타고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현재 재테크를 하는 목적 자체가 좀 더 여유롭게 삶의 질이 올라가서 살고 싶은 거니까 비싼 차는 비싼 값을 할 거 아니야. 그때 시점에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부부 둘이서 평생 동안 이제 만들어 놓은 준비한 재산들이 있겠죠. 뭐 국민연금도 있을 수 있고, 뭐 공무원이다라고 하면 공무원연금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기타 개인적으로 준비한 소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부부 둘이서 한 달에 월 얼마 정도 들어올 것 같아요? 500만 원. 지금 얘기한 이 얘기는 혜정 씨가 30년 뒤에 낳는 이 정도의 자산은 갖고 있을 것 같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입장을 바꿔서 지금 현재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이 정도 재산 갖고 있는 분들 있을까 없을까? 엄청 많아요. 부동산 20억 당연히 비싸죠. 근데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한 채 얼마인지 알아요? 에이, 무슨 소리예요. 기본 20억 30억이에요 지금 잠실만 해도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갑자기 30억 됐잖아. 30억짜리 집에 살면서 한 1억짜리 차 많이 끌고 다녀요. 그리고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도 엄청 많으시죠. 근데 문제는 그럼 이 자산을 갖고 있는 현재 이분들은 은퇴하신 거잖아. 이분들은 이 재산과 소득 때문에 세금과 건보료를 내고 있겠네? 얼마나 낼 것 같아요? 건보료만 100만 원 내요. 지금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현재 이 정도의 집이 있고 내가 이 정도의 차가 있고 대출이 없겠죠. 당연히 상환을 했을 거니까. 그리고 매달 500만 원씩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산출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략 100만 원 정도 나와요. 한 달에. 근데 제가 세금하고 건보료를 같이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건보료는 세금인가요? 아니에요. 건보료는 사회보장보험료인데 준조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금에 준한다. 즉 강제성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납입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얘는 건보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세금도 내야겠네. 자, 그럼 세금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금 뭐가 있어? 종소세, 자동차세, 종부세, 보유세, 재산세 등등등 많은 세금들이 있죠. 자, 여기에서 종부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전 국민이 다 내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현재 시점에서 15억에서 10억으로 바뀌었는데 납입을 하는 그 기준은 공시지가 9억 초과 아파트는 종부세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매매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율을 어떻게 잡아요? 이제 공시지가율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60%예요. 정부에선 이거를 90%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공시지가율이 60%라는 거는 매매가 15억이라고 하면 15억의 60%가 9억인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매가 15억 이상 아파트들은 전부 다 종부세 대상이라는 거죠. 이거를 90%로 올려버린대. 그러면은 15억이 아니라 10억의 90%면 9억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15억 초과 아파트가 많아요? 10억 초과 아파트가 많아요? 당연하죠. 왜냐면 10억 초과 아파트는 다 10억 다 포함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부 부채, 국가 부채율이 계속 올라가고 세수가 부족을 하고 사회보장보험료 재원이 계속적으로 고갈이 되다 보니까 그것들을 충당을 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을 바꿔버리고 있어요. 매년 세법을 개정시키면서.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이 종부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다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연 대략 한 360만 원 정도 나와요. 종부세 제외하고. 월로 따지면은 30만 원 정도 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순간 헬이야. 네이버에 강남 20억짜리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금액만 치면은 기사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20억짜리면은 강남에서 종부세를 1년에 한 번 내는 건데 12월 달에 2천만 원을 내요. 그럼 월로 따지면 얼마예요? 대략 150만 원이네. 합치면은 180만 원이네. 그러면은 내가 이 내용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세금하고 건보료 합산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280만 원이네. 근데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이러한 세금과 건보료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 명의의 집이 있어. 내 명의의 차가 있고 대출이 없어. 그리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오면 이걸로 생활비 쓰면 되겠다 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결국에 얘네들을 갖고 있음으로써 내가 터지게 될 세금과 건보료 280만 원 떼면은 나한테 남는 거 얼마예요? 220만 원이에요. 60대 은퇴하신 부부들이 최소 생활비가 월 300이라고 했어. 근데 내가 이걸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건보료가 다 터져서 최소 생활비조차도 안 되네. 문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계산을 했지만 지금 이 내용은 미래 혜정 씨에 대한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은 세금과 건보료는 어떻게 될까? 더 올라가는데 얼마나? 30%? 2017년도에 건보료율이 6.12%였어. 2018년도에는 6.24%였고요. 19년도에는 6.46%, 20년도에는 6.67%, 21년도에 6.86%, 22년도에 6.99%, 23년도에 7.09. 7.09 이후로 24년도, 25년도까지는 7.09로 지금 동결이에요. 근데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 리스크부터 해서 많은 것들이 터졌죠. 그렇기 때문에 건보료율은 그냥 동결을 시켰지만 6년 동안 몇 프로? 1%가 건보료율이 올랐네. 근데 우린 몇 년 뒤에 은퇴한다고요? 30년 뒤. 6년 동안 1%라고 하면 30년 하면은 대략 5번 더 하겠네. 그러면은 5%가 올라갈까? 많이 올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활동 인구들은 상당히 많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혼은 이제 다들 하겠지만 문제는 딩크족들이 되게 많아요. 혹은 결혼 자체를 아예 안 해. 그러면은 인구수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어요. 예를 들어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해. 인구수가 유지하려면 몇 명의 자녀를 낳아야 돼요? 2명 낳아야 되죠. 그래야지 인구수가 유지되잖아. 결혼을 해가지고 1명 낳으면 인구수가 어떻게 돼요? 인구수가 절반 되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출생률이 대한민국 평균 0.6명이에요. 그러면 1명도 안 난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어떻게 돼? 줄어들고 없어지죠. 근데 노인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러면은 복지 혜택을 받아가는 노인들은 점점 쌓여가고 많아지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에 현재 잡혀있는 이러한 제도들을 유지하려면은 경제활동 인구들이 더 많아지거나, 근데 이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면은 경제활동 인구들이 납입을 더 많이 해야지. 그러면 당연히 요율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우리가 은퇴했을 때에는 건보료율이 지금의 대략 2배인 15%까지는 올라갈 거다가 예상치예요. 내가 이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었을 때 내한테 부과되는 세금과 건보료가 한 달에 얼마라고? 280만 원. 근데 시간이 지나서 혜정 씨도 똑같은 이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어. 근데 바뀐 건 뭐밖에 없어? 세율이 바뀌었고 건보료만 2배가 된 거야. 그러면은 건보료는 얼마야? 세금과 건보료 합쳐서? 560만 원이네? 근데 나한테 뭐 들어오는 돈 얼마예요? 그럼 마이너스네? 더 심각한 거 얘기 드릴까요? 매매가 20억이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은퇴할 때 현금 20억 박아가지고 내 집 마련해요? 아니죠. 30살이에요. 은퇴 60이 한다 그랬어. 지금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돼요? 해놨으면 40억이에요.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이게 20억이 된 거야. 아이 좋아하겠죠. 2배가 올랐으니까. 바보인 거예요. 바보. 혜정씨 10억 있어요? 10억 없죠. 만약에 예를 들어 내 집 마련한다 하더라도 LTV 대한민국에선 70%까지는 대출이 나와요. 그러면은 3억은 내 돈 받고 7억을 대출을 받아야 돼. 7억 대출을 해가지고 30년 상환을 해. 그럼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야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7억을 대출을 상환을 하면은
부부 둘이서 맞벌이 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이거 7억 상환하잖아요. 남는 게 있을까? 생활비 쓰고? 저축 한 푼도 못해요. 근데 지금 현재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요, 내 집을 사가지고 원리금 상환을 하는 게 저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축은 맞죠? 지분율 100%의 4명의 집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금융자산을 저축을 하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원리금 상환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쓰면서 살아요. 그리고 나서 은퇴를 했네. 남는 건 이것밖에 없어. 심지어 이것조차도 없는데 이것밖에 없어. 문제는 20억짜리 갖고 있어가지고 종부세가 터졌어. 그리고 세금 건보료가 터졌어. 만약에 혜정 씨는 지금 현재 560만 원이 터진다며, 뭐부터 해야 돼요? 집 팔고선 공시지가 9억 미만인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지. 이때까지 이거 내 거 만들려고 했는데 원리금 상환하면서, 근데 은퇴와 동시에 세금 건보료 종부세 다 터져가지고 은퇴와 동시에 이거 팔아가지고 저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 그러면은 앞에서 30년 혜정 씨는 누구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정부. 남는 게 없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다수가 주식, 코인, 부동산에 빠져있죠. 왜일 것 같아요? 수익이 잘 나서, 단기적으로 재미있으니까, 돈이 불어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맞아요. 물가 상승 이상의 자산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 수당 방법 가리지 말고 다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혜정 씨 지금 직장인이라고 했잖아요. 직장인의 세금과 4대 보험의 산출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연봉 받아가지고 혜정 씨가 주식을 하고 코인을 하고 부동산을 한 거야. 그래서 터졌어. 축하할 일이죠. 터졌으니까 이것에 대한 직접세는 내야겠죠, 당연히. 이건 못 줄인다 그랬어요. 못 피한다 그랬어요. 근데 직접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 그럼 축하할 일이,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얘네 때문에 혜정 씨는 세금하고 4대 보험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르죠. 왜? 내 연봉이 오른 게 아니라 내 자산이 터진 거니까.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직장인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면은 언젠가는 은퇴라는 걸 한다 그랬잖아. 그럼 은퇴한 이후에 세금과 건보료 산출 기준 뭐라 그랬어? 재산과 소득. 그럼 그때 시점에 얘네는 내 재산 소득 잡힐까 안 잡힐까? 다 터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평생 동안 모은 건 이게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게 다 터져버린다라고 하면은 내 진짜 내 돈은 세금 건보료 다 빼면은 6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심지어 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생활비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100%가 내 거여도 이 돈이 부족한데 40% 세금 건보료 터지는 거야. 그럼 나머지 60%면 내 거라고 하면은 이 60%를 가지고 이 나머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절세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래요. 대한민국에서는 무조건 비과세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과세라고 하면은 우리의 지식 수준 안에서는 대다수가 원금에 이자가 붙었어. 그럼 이자 소득세 15.4%만 안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죠. 비과세는 첫 번째, 우리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안 낸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소득세는 두 가지예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도 안 낸다.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미포함 자산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내용이 뭐냐면은 한도는 연 2천만 원까지예요. 내가 주식을 하건 코인을 하건 금융자산, 부동산 빼고 예금을 하던 뭔가 저축들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1년 동안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났어. 그래 버리면은 그 수익 난 돈을 이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내 금융소득을 추가로 보는 거야. 금융소득을 추가로 본다라는 거는 그 이자 자체를 뭐로 본다는 거예요? 내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종소세 과표 대상에 포함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금을 1억을 해. 이자율이 3%야. 그러면은 수익금만 300이죠. 1억을 투자를 해. 그래서 수익률이 20% 이상이야. 혹은 내가 투자 금액이 3억이야. 3억에 투자 수익률이 10%만 돼도 이미 2천만 원을 초과해버리죠. 지금은 우리가 자산이 없기 때문에 운용할 수 있는 자산 자체가, 목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2천만 원을 채우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찌됐든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운용할 수 있는, 혹은 저축을 운용할 수 있는 원금 자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자율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이 금 자체를 초과를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남는 돈들은 전부 다 싹 다 내 재산을 잡혀가지고 세금 건보료가 터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비과세라는 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포함 자산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자소득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도 안 내는 거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포함 자산이라는 거는 이 비과세 금융자산을 통해서 1년에 1억을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미포함 자산이라는 거야. 종소세 과표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거고, 은퇴한 이후에 재산소득으로 잡혀가지고 세금 건보료가 터질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내 재산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조세 회피 자산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점점 세법이 매년 개정이 되면서 이 비과세가 점점 축소가 되고 없어지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는 세법이 개정됐어. 그러면은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세율이 올라간다거나 혹은 종합소득세 혹은 종부세가 올라간다거나 혹은 그걸 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임대소득세가 올라간다거나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실질적으로 조세 회피를 할 수 있는 그런 비과세가 축소되고 없어진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선진국들은 비과세가 없다라고 했죠. 그럼 선진국에 있는 부자들은 조세를 회피하고 싶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조세 회피 국가에다가 자기 돈을 넣어놔요. 차명계좌 만들어서.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해. 근데 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비과세라는 조세 회피 금고가 발생을 해버리네. 대한민국에서 물가 상승 이상의 자산 가치를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비과세, 즉 조세 회피 자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엔드 조건으로 엮여야지만 정말로 내 재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17년도 4월 1일 이전인 3월 31일까지는 얼마를 저축을 한다 하더라도 무제한 비과세였어요. 근데 4월 1일 이후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비과세 한도가 픽스가 됩니다. 어떻게? 상품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저축과 보장. 저축, 말 그대로 우리가 돈을 불리기 위한 저축 상품들이죠. 얘네들은 1인당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예요. 연 1,800만 원까지만 비과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조세피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매달 내가 적금처럼 넣는 적립식 형태인 거고, 자, 예금형도 있잖아요. 예치형. 예치형은 1인당 1억까지 비과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근데 보장 상품 있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장 상품이라고 하면은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혹시나 리스크 해지를 하기 위해서 아팠을 때 보험료 내고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일반적인 건강보험 말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신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당연히 사망에 대한 리스크 해지가 주가 되는 보험은 맞아요. 근데 과거의 종신보험은 내가 보험료를 낸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으로 밖에 못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종신보험 되게 싫어해. 왜? 나 죽고 나온 돈 뭐하러 준비하냐고. 지금 먹고 쓸 돈도 없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흐름이 변했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도 업그레이드를 해요. 어떻게? 내가 젊었을 때는 사망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를 하고, 시간이 지나서 은퇴를 한 이후에는 사망보험은 필요 없으니까 내가 넣은 돈이 원금에 이자가 붙어서 전부 다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이러한 종신보험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노후 자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현행 대한민국의 세법상 비과세는 무제한이다. 전 세계에서 보험이라는 상품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제가 뭐 법인 대표님들이라던가 자산가분들 만나서 상담을 드리잖아요. 그분들은 투자 수익률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투자 수익률 10% 부자들 관심 없어요. 절세 1%가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 커요. 왜? 투자 수익률 10%는 투자한 원금의 10%가 붙는 거지만 절세 1%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재산의 1%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이게 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만이 보험을 좋아하고요. 부자들만이 보험을 통해서 부를 증식시키고 이전을 시켜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부자들처럼 보험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방법만이라도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맞는 상황과 환경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비과세와 세액공제의 내용 안에서 세액공제는 대한민국의 현재 제도 안에서 왜 준비를 하면 안 되는지, 왜 현재는 비과세를 우선이 돼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세법을 통해서 풀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